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 앞전에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할까 그런 컨셉으로 일본과 중국의 그동안의 역사 그리고 최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최근 4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동선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동선언 작성 내용에는 대만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화해와 갈등을 반복해 왔는데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기운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어떤 상태로 가야 될까?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충돌 요소는 뭐며 또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떤 물밑 교섭을 해서 이 충돌을 방지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국의 대립점 그리고 양국의 공통점 그리고 양국의 충돌 요소, 화해 요소 결론적으로 한중일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 대립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립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체제의 대립,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두 번째는 민족주의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의 대립. 힘의 대립이야 국제 정치의 역학상의 대립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여기서 민족주의의 대립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 세 나라가 과거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부터 거의 국경이 정해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거기에 사는 그 이후로 민족주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의 국경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이 종족들이 섞여서 민족주의의 개념이 그렇게 동북아시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이 민족주의가 강한데 중국의 민족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가 각각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중국은 팽창적 민족주의다. 한국은 복원적 민족주의다. 일본은 우익 민족주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자 민족주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동북 공정에서 알다시피 중국의 역사를 확장시켜서 중국 중화주의가 최고다. 지구상에서 최고다라는 걸 살피는 그런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민족을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은 뭐냐? 한국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분단된 통일이 우리 목표입니다. 통일이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있을 대로 복원해 나간다는 여러 가지 이 사정을 감안할 경우에 한국은 민족주의 내에서도 복원 민족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일본은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민족주의, 그래서 우익 민족주의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가 다릅니다. 이 민족주의가 다른 데서 오는 이 대립이 심하다는 거죠. 또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공통점도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황인종이고 또 한자 문화권이죠. 기본이 유교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리고 황인종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중화주의라고 해서 옛날부터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보다 중국이 우월하다는 중화주의가 강합니다. 이게 바로 선민 사상이죠. 물론 인구는 많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섬나라지만 이 섬나라라서 독자적으로 자기네 문화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강합니다. 가장 특별한 예가
천황이 과거 2000년 동안 쭉 한 가계가 해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만세일계라고 그러는데, 이 만세일계의 천황 혈통을 유지하면서 선민사상을 거기에 결부를 시킨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통점도 같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외교 마찰이, 체제 간의 대립, 민족주의의 대립, 그리고 힘의 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교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이 심하다 보면 다시 이제 화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화해 시기에도 마찰이 있어서 화해 시기에 각 나라에서 마찰을 없애려고 자기 나라 외교관들을 또 그리고 자기 나라 관료들을 사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자양 총석이 같은 경우에는 친한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퇴출시켰죠. 또 후지오 마은이라고, 후지오 마사유키가 과거에 중국도 침략한 역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서 그 후지오도 결국 사임하게 됐죠. 이런 마찰 사례가 있을 뿐더러 중일 간의 주요 문제를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정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영향력이죠. 미국의 영향력이 일본이나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서 협력과 경쟁 관계가 앞으로 지속됩니다. 중국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일본을 지금 추격하고 있죠. 물론 한국도 추격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문제. 이 큰 카테고리를 중국과 일본의 주요 문제를 정할 수 있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작은 카테고리로 심하게 충돌을 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일 간의 밀월 관계 얘기할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일부 소개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계속적으로 일본이 이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어차피 이 아시아 무대에서 중국에 밀린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일본이 앞으로 외교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그건 바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중동에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해서 일본의 외교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인도 태평양 구상으로 바꿨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구상 다 같은 얘기인데 그걸 일본은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 두 나라가 다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올해 3월 12일 날 미국에서 화상회의로 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 호주가 4나라가 주도해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해나가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미 중국은 1대1로 구상을 해서 해상 실크로드에서 진주 먹거리 구상으로 해서 화교들이 많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다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육상 실크로드와 합쳐서 1대1로 구상으로 해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여기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충돌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최근 본격화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속된 말로 동네 뒷골목에서 똑같은 그런 힘의 역학구조가 있습니다. 1등을 하는 사람, 2등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실력을 길러서 1등한테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결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역학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이제 투기리데스 함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동네 뒷골목에서 하는 짱의 세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게 미국 1등과 2등이 중국이 언젠가 한 번은 결투를 해야 되는데 그 결투의 모습이 바로 무역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무역전쟁에 또 일본이 미국 편을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과거사 문제 또 대만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를 지금 일본에 지금 하나 짓고 있죠.
일본이 대만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죠. 결국 이런 충돌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심해질 거다. 그 전에 중국과 일본이 2010년에 충돌을 크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16세기부터 중국이 주장해 왔는데 1879년에 일본이 센카쿠를 복속을 시키죠. 오키나와를 복속을 시키면서 센카쿠까지 같이 이제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져서 이게 센카쿠 오키나와가 전체 미국의 관할권으로 넘어가다가 미국이 1972년에 관할권을 일본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센카쿠는 일본 영토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카쿠가 중국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중국의 영토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센카쿠 열도가 가장 무력 분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요소의 넘버원입니다. 센카쿠 요소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갈등 요소만이 있느냐? 일본은 현명하게도 중국도 같이 화해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시진핑과 아베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4년부터 중일 화해 4원칙을 해서 암암리에 자기네들끼리 화해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센카쿠 열도에서 자기네들 인식은 다 다릅니다. 각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공통 인식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에 양국 정상들이 그때는 아베하고 리크창입니다. 회담해서 해양 충돌 방지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가시화된 게 해공 연락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뭐냐? 바다에서 공중에서 양 국가의 경비정이나 군용기가 니어미스를 할 경우, 그러니까 급히 접근해서 위험할 경우 서로 어떤 주파수를 정해서 그 주파수에서 한 라인을 설치해서 양국이 이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양국이 화해를 하자. 그리고 이 충돌을 방지하자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2018년에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건 결국 일본도 미국의 그냥 맹목적으로 미일 동맹으로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력으로 같이 같은 편만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나름대로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적 자율성을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화해와 갈등의 계속적인 연속에서 있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눈에 여겨야 될 게 그겁니다. 4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크게 일본의 외교 방향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일본이 중국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네트워킹을 중국과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신 위기관리 시스템은 또 유지를 하면서 이런 일본의 자세가 과거보다 훨씬 균형추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서 중국과 그런 관계가 약간 갈등 요소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이번에 만났죠. 1969년에 대만을 일본이 언급한 이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대만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속상에서.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선언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국한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은 충돌해도 대국이기 때문에 상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무역 충돌이 있지만 그 대리 전쟁이 일본과 중국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본과 중국도 결국 화해의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드 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우리가 대리전 양상으로 낀 게 바로 사드 문제로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본과 중국의 이 충돌에 우리가 끼면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잘 활용하는 거죠. 한중일 관계는 인구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교역도 전 세계 5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중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한중일 정상회의입니다. 이 정상회의가 어쩔 때는 개최됐다가 어쩔 때는 개최 안 되고 다시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한중일 관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중국과 일본의 충돌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도 내고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여기서 갖는 게 가장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갈등 요소가 있을 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1999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일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디트머의 삼각 외교 관계 중에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삼자 동거, 똑같은 자격으로 삼자 동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 나라는 두 나라와 다 우호 관계를 갖고 있지만 A라는 나라는 우호 관계를 B씨와 갖고 있지만 BC라는 나라는 서로 나쁜 관계입니다. 요게 A가 중국이고 B는 한국이고 C는 일본일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자, 또 하나 경우는 일본을 A로 놔두고 BC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나쁘고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고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자 동거의 관계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한중일 관계를 삼자 동거에 모두 다 각자 권리를 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하는 이 관계로 유도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처음에 주제를 던졌던 중국과 일본은 충돌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끝 열도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문제에서 하지만 무력 충돌은 전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서 잘못하다가 사드 때와 똑같이 중국과 일본의 충돌에서 우리가 대리전 양상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에서 중국은 과거사 문제를 그렇게 일본한테 책은 그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했던 그게 바로 대리전 양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한중일 관계를 잘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충돌과 또 일본과 중국의 여러 가지 화해 요소, 위기 시스템 관리, 거기에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